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봐. 소의 이익을 하고 있어. 소의 이익. 소송 요건 속에서 주체에 관한 소송 요건을 하고 객체에 관한 소송 요건,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인 지금 소의 이익을 다루고 있지. 공통된 소의 이익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개별적인 소의 이익을 보면서 이행의 소를 봤는데 제일 문제는 이 확인의 소야. 확인의 소. 대상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야.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 그래서 어떤 사안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형성의 소는 특별히 형성의 소라는 건 판결에 의해서 형성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규정에 있어. 조문 등에. 그럼 규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낸다라는 걸 전제로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런 정도의 큰 틀이야. 확인의 소 대상 적격 4-111 이렇게 그냥 목차를 잡아놓은 거야. 어떤 책이든지. 그냥 그 목차를 막 생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간 거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고 그게 사실적인 거는 일단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뭐 그건 꼭 총론적인 입장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다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법률상 쟁송이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총론적으로 우리가 공통된 소의 이익서 봤던 그런 거지. 요 자체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말할 때는 확인의 이익이란 표현을 쓰면서 4-112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즉 지금 막 절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예컨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도 현재 이행의 소, 장래 이행의 소 이렇게 얘기할 때 장래 이행의 소는 지금 당장 처리해서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뭔가 일정한 부분에서 인정될 때만 주잖아. 그런 거를 여기서도 대체해서 본다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그럼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등등해서 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하여튼 현재의 이런 현존하고 있는 의엄, 직면하고 있는 의엄 이런 거야 되죠. 그래서 즉시 확정, 즉시 그런 표현을 써. 그 다음에 4-113 예컨대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방법 선택이 적절해야 돼. 이 분쟁 해결에 함에 있어서 유효 적절해야 돼.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그냥 이행 청구를 들어가서 1억 원 달라라고 하면 되는데 1억 원 받을 채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라고 확인 소송을 내오는 것보다는 그런 분쟁에서는 1억 원 이행 청구를 하는 게 효율적인데 왜 확인의 소송을 낼까? 다만 확인만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만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면 굳이 이행 청구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행 청구가 더 발본색원적이라지. 조금 용어 잘 일반적으로 안 쓰는 일반적으로는 발본색원한다. 뭔가 나쁜 사람 막 잡아낼 때 쓰는 용어인데 여기서 나와 발본색원적. 좀 더 근본적으로 그 탁채는 이행의 소를 낼 것이지 굳이 확인의 소송을 내느냐. 그게 그래서 확인의 소에 또 보충성이라는 용어가 막 나와. 막 용어 구사가 막 키워드가 그런 게 나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은 확인의 소송은 이행의 소에 대해서 보충적이다 이거지. 응? 그런 용어들이 막 나와. 예컨대 동그라미 이 253면 가서 보면 적극적 확인과 소극적 확인이 양쪽이 가능하다. 즉
이 펜을 놓고 둘이 싸우고 있어. 이 펜을 놓고 둘이 형제인가? 지은 잠깐 이름이 둘이 뭐 돌림자 아니야? 어? 육자 돌리면. 그지? 시에다가. 이 무슨 이땡윤들이지 이땡윤. 어? 이땡윤 둘이 싸우잖아. 그 이름 흔해서 그냥 말해도 되는 이름인데. 하여튼 프라이버시로 해서 이거 놓고 싸우는데. 어? 지윤이가 혜윤이랑 지윤 놓고 싸우는데 말했다 결국. 근데 자기가 주장한 사람이 자기 거다라고 확인수성 내는 거와 상대방 거가 아니다라는 확인수성을 내는 거와는 차이가 있어. 그치? 아까는 그냥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서 돈 받을 것 같은 경우랑 또 틀리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내는 거와 소극적으로 내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 상대방 소유권을 부존재한다라고 해서 자기 거가 100% 되는 건 아니야. 예컨대 혜윤이가 지윤이를 상대로 혜윤이가 지윤이 거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기더라도 혜윤이 거라는 보장은 없어. 제3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내는 게 더 발본색원적이야? 더 확실한 거야? 내 거다라는 확인소송. 그러니까 상대방 아니다라는 소극적 확인보다 자기 거라고 적극적 확인. 같은 확인이라도 차이가 있게 돼. 그런 등등이야. 그런 등등.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 저런 걸 따져보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돼. 그렇지만 그런 것의 가이드라인적인 걸 지금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목을 달고 있는 거야. 꼭 뭐 이렇게만 달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러분도 공부할 때 보면 막 이거 외우려면 또 읽을 때만 애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못 외워도 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만 자기 속으로 생각해서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잖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분쟁에 비해서 좀 각하당하면 소외이익이 없는 거고 있으면 통과해서 본안으로 가면 돼. 그렇지? 그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다만 하나 4-114는 우리가 봤지 250조. 사실적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송적인 데서 등장하는 건 법률적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적인 거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데 증서 진정 여부 그 문서가 진짜 문서인지의 여부가 하나 조문에 25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 그게 사실 진짜냐 아니냐는 사실적인 건데 다만 그것도 어떻다고 그랬어? 그것을 따지게 된 전제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그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려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증서진부 확인의 소송은 사실에 대한 확인 소송이다라고 거기 볼드체 해놨지만 여기서도 언제나 그 세 번째 단락감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의한 불안이 오로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계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해서 밑에서 4-5줄 그게 이렇게 결부돼서 있게 되는 거지 단순히 문서의 진정 여부만 뭐 딱 떼놓고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문장을 이해하면 돼. 되겠지? 이게 확인의 얘기인데 4-113의 그 박스로 처리한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단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해줘야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 사례 문제로 무진장 잘 나와. 내가 평소에 들어간 게 있기도 하고 실제 모의시험, 실제 시험에서 계속 나와. 근데 반소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조금 생각해 볼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확인의 소가 분쟁 해결을 위해서 발본 세권적인 것이니까 그 249면에 내가 그냥 또 표로 그려놨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봐. 확인의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 사실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면서
동그라미 1에 대한 예외적인 게 좀 아까 말한 증서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지. 과거 법률관계 확인 허용되지 않는데 동그라미 2 가서 보면 여러분이 상법상의 주주총회 언젠가 열렸던 것에 대한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각도에서는 분쟁의 성숙성. 분쟁의 성숙성이라는 것은 분쟁이 아주 막 가시화되고 막 지금 앞에서 막 이게 막 분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이거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는 거지. 성숙성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원고의 지위에 대해서 줄 의원 불안의 형태, 그게 현실성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방법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뭐 확인해소의 보충성 이런 거. 그다음에 소극적 확인보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해야 된다. 확인해소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구해봤자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같은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절차적인 것이 확인을 구할 이익 없이 뭐 이런 등등이 도표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또 이리저리 등장하는 지문 등을 모아놨어. 각주 100번 봐봐. 그런 사례 하나 잘 이해해봐. 각주 100. 근저당권 설정자로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설정해줬던 거 말소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소하는 것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게 직접적 수단이지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없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내가 돈을 빌렸어. 그래서 채권자한테 내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줬어. 근데 지금 근저당권 이제 말소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싸움이 났겠어? 그쪽은 돈 다 안 갚았다고 하는 거니까 말소 안 시켜주려고 한 거고 이쪽 입장에서는 내가 빌렸지만 이제 갚았으니까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이런 싸움이 났겠지. 그러니까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하면 당연히 말소하게 되는 그 채무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가 따져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채무 남은 거 없다 이런 식의 싸움을 확인을 거는 거가 의도대로라면 말소 청구를 해버리면 확인해서는 끼어들어가 있지. 그게 아까 뭐하고도 들어가 있어. 이행청구 1억 원 내는 게 낫지. 1억 원 이행청구 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1억 원 받을 권리, 채권,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있느냐의 확인적인 내용은 포함돼서 가타부타가 따져지잖아. 아까 그 얘기랑 연결되는 거야. 다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확인적인 것만으로 싸움이 명쾌하게 끝난다면 이행까지 할 필요는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행 청구를 해버리면 그 청구권의 확인적인 내용은 담아서 가타부타가 나올 건데 그게 직접적 수단은 이행의 소송을 내는 게 직접적이지 발본적이지 왜 확인 소송을 내느냐 그런 이야기야. 되겠지? 꼭 그 얘기에 요 판례야. 그 판례는 선택형 지문에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각주 104번은 아까 설명한 거지.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소극적 확인 구한다고 해서 자기 거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각주 104지. 그런 거야. 이 박스를 할까 말 해줄게. 그냥 반소가 나와서 이게 조금 아직은 그런데. 확인의 이익을 문제 삼은 판례인데 시험 문제 억수로 많이 나오는 판례야. 오토바이 타고 막 가던 사람이 길커브 확 돌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이제 앞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라도 길 확 돌았는데 막 무슨 고장 같은 거로 완벽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지 않고 갑자기 서 있는 경우를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하여튼 뭐 앞에 서 있는데 뒤에 가서 그냥 이게 대처를 못하다가 그냥 갖다 부닥치면 누가 더 잘못했느니 뭐 이런 거 싸워야 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차 운전할 때는 갖다 부닥치면 앞차와 뒤차에 있어서 앞차가 뭔가 갑자기 서 있는다든지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뒤차가 안전거리 의무 뭐 이런 거 확보하면서 가야 된다 해서 뒤차가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책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앞차가
갑자기 뭐 예상치도 못한 데 있다든지 뭐 그런 거지. 커브길이 확 돌았는데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팍 갔는데 뭔가 고장나서 그런지 이렇게 방치된 채 차 약간의 갓길 비슷하게 세워져 있긴 한데 역부지로 가서 부닥쳐서 이 오토바이 탄 애가 그때 중상이 있고 결국 오토바이 탄 사람은 죽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내사도 많아. 주로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 타다 내사하면 이 체력적이나 이런 건 젊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뭐지? 내사, 장기 이식, 먹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죽었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앞차 거기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차 자동차에 손해보험 들었던 보험회사하고 오토바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유족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이제 오토바이 탔던 자가 그래서 막 손해배상 누가 있냐 네 책임이나 했으면 싸우게 돼. 그럼 보통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피해보상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차량의 보험회사 등이 거기서 막 상황이 좀 뭐니까 보험회사에 주로 거꾸로 먼저 우리가 책임 없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고 이게 피해자라고 우리가 언뜻 느껴지지만 이 상황은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안전거리 의무라든지 해서 뒤에 가서 받은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애매해. 앞차가 막 길 탁 돌자마자 그냥 고장 때문에 그냥 뒷차가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는데 보통은 다친 사람이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서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볼 텐데 이쪽은 보험회사가 보통 이 차의 보험회사가 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치고 들어가. 그런 상황이 많아. 자기네 보험회사 이쪽 변호사 등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치고 들어가. 원래는 이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손해배상 해놔라. 나 치료비 해놔라. 나 죽었으니까 뭐 이런 다쳤으니까 이런 소송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막 병원에서 지금 막 혼수 상태고 가족들은 뭐 이렇게 법률적 지식 같은 건 없고 물론 그쪽이 막 잘못하고 억울하고 하지만 뭐 또 옆에 보면 가서 받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둥 막 이렇게 아주 약간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보험회사가 부존재에서 탁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오면 오히려 여기가 피고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우리가 언뜻 느껴지는 이쪽이. 이쪽은 이런 가해자로 몰리는 거지. 여기가 피고가 됐을 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행 청구 소송의 반대 국면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이행 청구를 완전히 뒤집은. 그래서 가해자급인 사람이 원고가 돼서 피해자급인 사람한테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부존재 청구를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이 소송에서의 부존재 소송의 증명책임의 주장책임 증명책임의 특이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행 청구할 때는 누가 증명해내야겠어? 일단 주장하고 증명해내야겠어. 손해 발생의 사실 등에 대해서 주장 증명을 해내야 돼. 그럼 채무 부존재 소송은 누가 증명해야 돼? 지금 부존재 소송 낸 원고가 나 책임 없어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내더라도 이행소송처럼 누가 주장 증명해야 되냐면 그런 소송을 툭 던져놓으면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피고 입장에서의 이행소송처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등을 주장 증명해야 돼. 이쪽이 툭 나 책임 없어만 던져놓으면 일반적인 생각할 때 책임 없어 던져놓고 그쪽이 원고가 됐으니까 책임 없음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책임 없음을 증명하는 건 참 그건 뭔가 이게 증명할 방도가 없어. 말로는 나 책임 없어 하지만 책임 없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소송처럼 상대방인 피고가 주장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주장 증명을 할 바에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원고가 돼서 이행청구 소송한 것처럼 주장 증명하는 상황이 똑같아져. 그래서 딴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선제 공격적인 공격을 한 꼬리대
이쪽에 약간 부존재 치고 들어간 사람,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다. 253면에 셋째 줄, 선제 공격적 성격. 그 다음에 다섯째 줄, 죄소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에 책임 없다는 측에서는 사실은 소송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쪽이 오토바이 측이 돈 내놓으라고 손해배상하라고 들어오면 내 책임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먼저 나 책임 없다고 쳐 들어가느냐 이거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당장은 뭐 와서 막 괴롭히거나 뭐 나쁜 놈 막 이렇게 할지언정 법적으로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어디서부터 시작해? 법적으로는 네가 소송 내서 나한테 피고 삼아서 돈 달라고 해라라고 시작할 판인데 왜 이 사람들이 먼저 나 책임 없다고 치고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치고 들어가도 결국은 누가 주장 증명을 해야 돼? 이행소송처럼 그 피고가.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랬어? 왜 그럴까? 이런 거야. 막 괴롭히기만 하고 소송을 안 내고 막 그러니까 아예 내가 먼저 매듭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말로만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네가 응한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주장 증명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응? 나 책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공격적.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제소를 강제, 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 딴 책에 진짜 없어. 없는 용어야. 이 심정 알겠어? 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상대방이 소송으로 내오면 방어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 왜 먼저 들어갔을까? 먼저 나 책임 없다고 했을까? 분위기랄까 그 심정을 이렇게 내가 표현한 거야. 응? 그렇게 돼. 그럼 상대방은 어차피 부존재에 대항할 거면 자기가 이제 보통은 반소로, 요때 반소가 나와서 어려워. 여기가 원고고 내가 그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서 좀 이상한데 이쪽이 피고야. 부존재 소송은. 그치?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그려하는데 반소는 뭐야? 반이라는 아직 안 배웠지만 뉘앙스 알겠지? 반소. 그 소송의 전제로 해서 반격하는 소를 낸 거야. 그러니까 본소의 피고가 원고가 돼서 본소의 원고를 상대로 내는 걸 반소라고 그래. 그 반소를 위한 요건은 원래의 본소와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돼. 나중에 배우는데. 그러면 이 반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지. 이런 청구 하나와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거 하나와 이행 소송이라는 게 그 한 절차에 병합이 나오고 그때 대상이 병합일 때 객관적 병합. 후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후발적 객관적 병합이 벌어지는 얘야. 200 몇 조야. 반소. 아니면 책으로. 269조. 책으로는 넘버 옆번호 12-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할까 말까 했는데, 반소의 그런 뉘앙스는 이해한다면 이해해도 돼, 반소. 그러니까, 피고가 어차피 본소에서 자기가 주장 증명을 할 바에야 자기 나름대로 아예 반소로 이행 청구를 한 거야. 이행 청구. 그치? 예를 들어 자기 피해 1억 원이라고 이행 청구를 한 거야. 이쪽은 나 책임 없다라고 부존재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그치?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반소가 들어가니까 본소가 더 이상 유지할 소외이익이 있겠느냐가 문제가 된 거야. 소외이익이 있겠느냐. 아까 확인의 이익의 보충성 이런 걸 잘 투입해봐. 결국 이 싸움에서는 반소로 치고 들어온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돈 받을 권리, 즉 피해 입은 것, 즉 손해배상이 있냐 없냐가 여기에 담기겠지. 요거에 담기는 게 이쪽 지금 오토바이 측이 이기면 채무가 부존재한 거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니까 그 원고가 기각되겠지. 그런 내용이라면.
이 오토바이 측이 1억 원 냈는데 인정 안 된다는 거는 이 채무 부존재는 부존재한다는 얘기지. 본소 원고가 이기겠지. 그치? 그럼 아까 말한 이행 청구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한 방향에서 이행 청구하고 하나 놓고 그 속에 확인적인 게 내포됐다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아까 뒤집어 놓은 거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그 이야기야. 이행 청구를 지금 뒤집어 놓은 게 채무 부존재잖아. 다만 이행과 확인의 관계고. 그럼 아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면 확인은 필요 있다 없다. 보충성 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럼 여기도 잘 거기를 조금씩 더 확대해 가면서 본다면 본소의 소외이익은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지. 그지? 그렇지. 근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불따고 나서 계속 평석을 했고 내가 평석해서 현안을 만드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내가 말했는데 별 영향가 없으면 무시하라고 하고 영석이는 뭐 두 줄로 그을 생각까지도 하는데 이거는 무시할 거 아니야. 이건 억수로 나와. 억수로. 응? 즉 본소의 소외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올 거야. 그게 언제적인데 내가 한번 평소했는데 그 뒤에 또 나왔어. 또 그러고 있어. 99년에 나온 거를 갖다가 했는데 99년에 고등법원서는 나같이 해가지고 대법원에 갔다가 깨졌어. 그래서 내가 고등법원 그 사람이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했는데 대법원에서 깨진 거를 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2010년에 99년에 심지어 고등법원이 그렇게 했고 2010년에는 이제 그 99년도의 원심에서는 나같이 생각했고 대법원에서 깨졌는데 대법원에서 깨진 그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2010년도에 또 고등법원의 어떤 부장판사가 과감하게 대든 거 아니야. 대법원 이거 이상하다 깨야 된다 하면서 또 올려보는데 또 깨졌어. 대법원은 안 되고 있어. 다시 대법원은 본소의 소외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여기서 나의 선제 공격 했는데 만약에 대법원 입장에서 본다면 뭐야? 그렇더라도 이게 소외이익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야? 선제 공격을 하고 제소 강제를 끌어냈으니까 나의 운명은 다 했다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나오잖아. 채권 채무 관계의 전부가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게 돼 있잖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왜 해? 날려 보내자 이거지. 소외이익에서. 나 이 이야기잖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쓴 용어가 선제 공격적이다. 뭐 이런 거. 제소 강제. 제소 강제해서 네가 원래는 내가 부존재한다고 막 내가 먼저 설치고 들어가지 않고 네가 나한테 내놨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 이 소송을 막으면서 나 책임 없어 할 판인데 네가 소송을 안 내면서 와가지고 나를 막 계속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괴롭히니까 내가 보다 못해서 나 책임 없어 하고 낸 거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내가 막 오버하면서 표현한다면 그런 거지. 근데 급기야 저쪽은 뭐야? 이 본소에 대해서 단순히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잘못 딱 가만히 있으면 지게 되니까 주장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럴 바에 자기가 이행의 소송을 또 아예 반소로 냈지. 어찌됐든 내니까 그럼 본소는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지. 알겠어? 됐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판결에 비판을 한 거야. 고등법원도 2번이나 계속 이건 좀 그렇다.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이나 일본은 나 같은 생각을 해. 또는 그 고등법원들과 같이 생각해. 외국 판례를 보고 싶으면 내 유스티아 사이트 가면 거기 다 외국 판례 접근하는 거 다 링크 시켜놨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질문. 네, 그 대법원 입장에 따라서 둘 다 이제 그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아가지고 유지가 된다면 그 객관적 방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같은 사안인데 둘 다 각각 판단해요. 이렇게 나오지, 판결문. 본소에 대해서 만약 1억 원을 갚아줘야 된다면 본소는 어떻게 되니? 채무부존재는. 존재하는 거니까 본소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라는 게 나오고, 반소라고, 병합이니까 이렇게 청구가 두 개가 있어, 주문이. 반소는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행 청구의 주문. 요거는 채무부존재에서 가타부타의 주문, 이렇게 나오지. 만약에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 본소는 뭐야? 인용되는 거죠. 부존재에서 줄 필요 없는 거니까 부존재하는 거지. 여기는 만약 반소는 기각되는 거지. 다만 이제 과실상계 있으니까 한 7천만 원쯤 인정되면 7천만 원쯤 인정되면 이 반소는 7천만 원 지급하라는 건 확실하지. 본소 어떻게 되니? 부존재 냈으니까. 그냥 단순 부존재 냈으면 7천만 원 인정되면 어떻게 돼? 단순 부존재 한다고 했는데 7천만 원은 존재하긴 하잖아. 100%인지 뭐 70%인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처분권에 또 그런 거 배웠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도 있고 뭐 완벽한 부존재가 있는데 상당 부분 인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 처분권주의에서 그 일정 부분 인정되고 일정 부분 안 되는 게 뭐 처분권주의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해봤잖아. 응? 또 그러면은 대법원은 왜 이러한 결론을 본거로 줬나요? 본소의 이익이 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봐봐, 읽어봐. 상고심에서는 밑에 왼쪽에 다섯째 줄 밑에서 상고심 볼드체 다음에 본소가 그 뒤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서 소송 요건에 흠이 생겨 다시 부적합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 왜 아니냐? 아니래잖아.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요건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소송 요건 중에 하나의 타입이 소의 이익이고 여기서는 뭐 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소송 요건이 불비된 건 아니다. 교수님 입장대로 그러면 판결문을 할 때 그 후발적 객관적 병합은 없는 건가요? 응? 어떻게 돼? 아니지. 그렇게 되면 본소는 각하한다가 돼야지.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내지는 소송력, 넓은 틀에서 소송력 못 갖췄으니까. 내지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면 본소는 각하하지. 그치?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은 마지막까지 버티다 각하하지 않고 보통은 어떻게 해? 왜 냈어 내가? 상대방이 막 심적이나 이런 막 이런 거로는 괴롭히는데 소송도 안 내면서 괴롭히니까 내가 보다 못해 부존재 들어갔지. 근데 이제 나왔지. 소송 나왔지. 그럼 각하되지 않고 실제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있냐면 대법원은 그렇게 얘기해. 소취하를 시켜라. 이런 얘기도 나와. 본소는 대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유지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소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대법원은 혹시 소의 이익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소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시켜. 네가 없애라. 아예. 그좀 놔둔 이상은 자기네는 본안으로 가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치?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됐어? 각하된다는 거 이해했어? 또? 됐어? 없어? 됐어? 이거야.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간다. 요 판례는 또 쟁점도 많아. 상소심에서. 그래서 일단 핵심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나중에 또 한 번 나와. 반소에서도 한 번 나오고 항소에서도 나와야 되고. 형성의 소의 이익은 이제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소송 목적이 실현됐어. 내지는 사정 변경이 있었어. 그럼 소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을 건가. 뭔가 막 거기 봐봐. 중원으로 혼인처 소송을 냈는데 두 번째 중복돼서 그랬는데 두 번째 것도 그 와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럼 중원에서 또 해소됐잖아. 그러면 굳이 소의 이익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야. 이해하겠지. 그런 얘기. 또는 사정 변경. 이미 형성적인 결론이 나왔어.
이사 퇴직 의료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동일한 내용에 관한 안건이 재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있어서 그게 못마땅해서 취소소송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된 거는 그냥 놔둔 채 또 한 번 안건을 재의결했으니까 두 번째 안건 갖고 다시 다룰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지금 들어갔던 거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지. 다시 재결했어. 뭔가 절차적 미비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아예 절차를 갖춰서 재결의를 했다든지, 그러면 요거는 더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도 이제 뭐 당사자 적격 마지막에 있었듯이 요것도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소의 이익은 본안에 앞서서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 변론 종결 시까지 이렇게 심리하는 거, 심사하는 거지. 미리 단계적으로 딱 먼저 소의 이익 소송 요건을 따져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본안에 앞서서 갖춰야 된다는. 그러니까 소의 이익도 어디 기준까지 가? 변론 종결시까지 가서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런 이야기. 소의 이익을 못 가졌으면 부적격 각하의 소송 판결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까 여기서 각하 판결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 됐지? 여기까지. 인제 소송 요건, 객체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 끝난 거야. 소의 이익 중에는 확인해소가 제일 중요해. 근데 확인해소를 여러 가지 막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런하게 기준을 몇 가지로 해가지고 책에 어떤 책이든 돼 있는데 어떤 사건을 놓고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을 따진다라는 그 큰 취지에서 따지는 건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분류도 하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막 읽어도 애워지지 않으니까 막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거의 틀이 숙지되면 다행인데 안 되더라도 하여튼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라는 것에서 확인해소에서 뭐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든지 보충성이라든지 발본 세권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굳이 과거 거 갖고 하지 말고 지금 자기 앞에 등장한 것. 그렇지만 과거 거라도 그 과거 거를 확인받음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것이 일거에 해결된다면 오히려 과거 거 확인하는 게 더 발본적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면서 하는 거야. 되겠지?